저희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곳이 바로 강남인데요. 강남은 서울시 중에서도 한강 남쪽 지역, 그 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강남 3구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로 탄생하게 된 강남, 4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서울의 중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를 거친 만큼 다양한 열망이 쌓여온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자, 임장하는 인문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 강남의 겹겹이 쌓인 이야기들을 함께 조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직접 도시를 곳곳을 가보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곳곳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전해주셔서 늘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녹화 전에 인천 영종도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영종도요. 네. 그쪽도 또 요즘 한참 한중 관계 좋을 때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서 개발하다 말고 네. 중단된 데가 있어서 네. 요즘 어떻게 됐나 갔는데 좀 약간 살벌한 분위기를 또 느끼고 뭐 왔죠. 미단 네. 시티인가 그쪽 다녀오셨나 봐요. 갔다가 약간 더 험한 일로 당하고 분위기 좋지 않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한 5, 6년 전까지 아직 한중 관계 좋을 때는 잘 진행되다가 네.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분간도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돌아왔네요. 네. 근데 왜 가셨는데요, 오늘은요? 그 사업이 중단된 뒤에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군요. 건물을 수십 층짜리를 짓다 말고 중단된 상태예요. 네. 다 유치권 행사 중이고. 아, 그래서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주변에 상권 어떻게 돼 있나. 아파트가 하나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네. 약간 고립된 상태인 거죠. 다른 네. 영종도 지역에서. 그럼 그분들은 생활이 많이 불편하겠네요. 불편하십니다만 네. 차 있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이제 운서동이라고 영종 그렇죠. 인천공항 주변 공항. 아주 멀진 네. 않습니다. 네. 근데 차 없이 저같이 대중교통 다니는 사람들은 쉽지 않겠다. 그걸 확인하고 왔네요. 네, 그래요. 이렇게 발로 직접 다니시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그렇죠. 지역을 이렇게 맞습니다. 속속들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그런 큰 맞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 문헌학자시잖아요. 네. 도시 문헌학이면 어떤 학문인 거예요, 정확히요? 그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우신 게 네. 간판 많이 보시잖아요. 지나가다가 간판이 보면 연대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제작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간판을 보면서 약간 아마 오돌도돌하게 네모나게 튀어나오는 그런 간판들이 있는데 네. 80년대 후반이에요. 네. 그 시기에 간판 정비 사업을 한 거고 어. 그 시기에 뭔가 그 지역에 한번 활성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런 것도 파악하고 또 뭐 버스 정류장을 보다가 예전 가게 이름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개미상회 걸어치고 지금은 무슨 편의점. 그러면 이제 상권 변화가 있었구나. 네.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네. 그런 민심의 기미를 예민하게 읽어나가는 작업을 어. 도시문헌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렇죠. 하다못해 뭐 가게든 그렇죠. 하수구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전봇대든 맞습니다. 건물이든 네. 이런 거를 기록을 통해서 그렇죠. 파헤치는 네. 그런 학문인 예. 거잖아요. 그 단순하게 재밌다가 아니라 이게 그 도시 개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걸 좀 네. 확장 해석을 해보자라는 근데 거죠. 뭐 영종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답사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이라는 이 책을 내셨어요. 강남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고향 이야기인데요. 강남 출신이십니까? 세입자입니다. 네, 세입자로 그러셨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 지인 중에서도 강남 집주인들이 있는데 네. 서초구든 강남구든 송파구든 집을 사면 안 옮기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갈아타지 않는 한. 지역이 또 가까우면 굳이 맞습니다. 이사를 안 하게 되는데 세입자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여러 번 네, 옮기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곳곳을 살아보신 맞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맞습니다. 10대 때부터 거의 40대 초까지 네. 3구를 다 살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런 경험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할 얘기가 있겠다. 강남, 서초, 송파를 다 살아보셨다고요? 예, 다 살아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초기 개발 때 잠실지구 살고 네. 그 개포 1단지가 좀 재건축 끝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막 무너져가는 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네. 여러 경험들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은 반포고 뭐 이런 왜 마음의 고향은 반포입니까? 초중고를 반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 어렸을 때는 잠실에 사셨고. 예, 더 어릴 잠실 있다가 네. 잠깐 평촌 신도시 개발 전에 살다가 네. 이제 들어와서 쭉 대학까지 그러다가 이제 떠나가 되는.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 잠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박사님의
나이를 공개를 해도 될까 예, 모르겠는데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면 그럼 75년대 그당 75년도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그건 기억 안 같고 나죠. 한 80년대 그렇죠. 초반부터 이제 기억이 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잠실의 모습은 어땠는데요? 아직 롯데월드가 없던 시절이었죠. 롯데월드는 89년인가 생기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저 대학교 때 생겨가지고 제 나이도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한참 떠난 뒤에 다시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속초노수에 뭔가가 가운데 생겨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없었는데. 네. 그때 한양 쇼핑이라는 5층짜리 예, 백화점 같은 맞습니다. 쇼핑몰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5층에 우표 판매장이 있어서 우표 좋아하셨군요. 우표를 수집했었습니다. 아. 거기서 내려보면은 황량했어요. 네. 그 가락동 향하는 방향이. 아. 그래서 그 황량하고 속초노수에 영하 10몇 도에 바람 불고 하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림픽 앞두고 포장마차 정비했었잖아요. 아, 그때 보기 안 그, 좋다 예, 해서. 그 기억이 나요. 네. 그 앞에 이제 양성화 시킨다고 쭉 속초노수 네. 뒀던 때 아버지 어머니와 갔던 기억 같은 거라든지 네. 그리고 한참 한양 쇼핑 했다가 무너져가고 롯데 들어오고 네. 그런 전환기를 받은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40년 그렇죠. 좀 넘은 거죠. 네. 그런데 강남에 가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빌딩도 그렇죠. 있고 화려한 것들도 맞습니다. 많은데 이면에 보면 이게 강남이야? 이런 모습이 그렇죠.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초구에 있는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건물. 그거 오래됐어요. 네, 그게 호남선 건물은 괜찮지 않아요? 최근에 바뀌었죠. 네. 제가 어릴 때는 호남선 건물이 너무 나빠서 네. 이게 영호남 차별이라는 식으로까지 네. 비판이 되는. 네. 근데 바뀌고 나니까 왜 호남을 우대하냐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근데 경부선 건물이 이렇게 9층짜리해서 네. 제가 국민학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층마다 가는 데 달랐거든요. 행선지가. 아, 그랬나요? 네. 그건 몰랐습니다. 6학년 때 5층에서 버스 타고 계룡산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뒤에 건물이 노후돼서 네. 이제 그게 중단돼 버리는. 아, 그 서초 근데 최근에 신세계 쪽 얘기 들어보니까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재건축한다 그래서 제 중요한 마음의 고향의 도시화석 하나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도시 화석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면 아주 옛날게 보존돼 있는 거잖아요. 꼭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이제 그 어떤 시기를 대표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나 시설들을 저는 도시 화석이라 불러요. 표준 화석 같은 개념으로. 네. 지금은 강남이 도심의 대표적인 상징이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농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 강남의 어떤 흔적을 지금 간직한 게 결국은 도시 화석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예, 예를 들어 배나무가 아직도 가끔 남아 있는 경우가 어디 있는데 배나무요? 저 강남구 개포동 가면 아직도 개포동역 옆에 배나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른바 배밭 대 배나무인 거죠. 근데 압구정동도 배밭이었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밭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네. 강남 터미널은 무밭이었고요. 네. 일본군에 조달하던 단무지를 길렀다고. 아. 그리고 이쪽 배밭은 네. 이제 봉은사 도선장 통해서 네. 신당동 중앙시장에 팔러 나가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건 모래밭이다 보니까 배추, 배 이런 걸 잘 자랐대요. 네. 이 한강이 모래를 내리고 가는 지점이라서. 네. 그게 그래서 강남의 원모습은 그런 모래에서 잘 자라는 농산물들을 길렀다. 그렇군요. 그럼 도시 화석들이 또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예. 마음의 고향 반포 말고. 예, 반포 그렇고. 잠실은 원래 섬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는 강북의 섬이었죠. 아, 그랬었나요? 원래 광진구 뚝섬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강 정비하기 전에는 고양군이었어요. 고양 지금 서북부 경기도- 쪽에 있는 네. 일산 신도시 고양이 사실은 군청이 을지로에 있었고 아. 뚝섬까지가 고양이었습니다. 네. 서울을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네. 그런데. 근데 그걸 땅을 떼서 네. 남쪽에 붙인 거죠. 아. 그래서 강북에서 강남이 된 땅을 뗀다는 걸 어떻게 떼요? 물길을 어떻게 네. 지금 막아요? 물길을 옮기는 거죠. 아. 그 직강화라고 하는데 강을 직선으로 만든다고. 원래 속초노수가 한강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강은 새로 생긴 강이라서 네. 신천, 세강. 그게 신천이군요. 예, 세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면은 학교도 다 뚝섬 다니셨대요. 그러셨군요. 그분들은. 네, 그 도시 화석이란 표현은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예, 예. 아주 이제 새롭게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국기원 사거리라든가 그렇죠. 이런데 가면 좀 이상한 이름들, 네, 맞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좀 예, 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강남역 동북 쪽이잖아요. 예. 국기원 사거리 올라가시면은 네. 고급 주택들이 약간 삐뚤빼뚤하잖아요. 네네. 그게- 요즘은 안 가봤어요. 최근에도 그 남아 있는데 거기 원래 농촌 마을이 있었어요. 아, 우빵아따리 그랬나요? 마을이라고. 아, 상방교. 그 아랫방아 다리도 있죠. 그렇죠. 네. 1번 출구 나오면 네. 그 아래 역말이 있어서 이제 역말. 역삼이 되는.
아, 역말이면은 예, 맞습니다. 말죽거리. 말죽거리. 예. 네. 말 먹이도 주고 맞습니다. 하루 쉬어가고 이런 맞습니다. 데죠. 네. 근데 그 마을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길이 빼뚤빼뚤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개발 이전의 강남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네. 뭐 배수기도 있고, 맞습니다. 무도 그렇죠. 경작하고 네. 또 축산업, 네. 뭐 돼지 양돈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지금의 헌인릉 근처가 아. 약간 지금도 가보시면 헌인로 지나시다 보면 약간 헌능 말고 헌인. 예, 헌릉과 인릉이 있잖아요. 아, 그건가요? 예, 예, 제가 예. 좀 헷갈렸어요. 예. 네. 그리고 모시설이 있는 아, 네. 그쪽이 약간 외지다 보니까 네. 일반 농촌 농민들은 강남 농민은 안 살았고 네. 피난민들이나 한센 병력자분들이 사셨어요. 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약간 좀 더 한센병 치유받은 맞습니다, 분들이 맞습니다. 거기 와서 사셨군요. 음성인 분들. 네. 요즘 가구 단지에 있는 헌인 마을이 이제 그런 아, 그렇군요. 예, 그 한센인들이 하던 축사를 개조해서 가구업자들이 들어간 게 지금 가구 단지 탄생. 그렇군요. 또 또 그런- 어떤 예. 게 있습니까? 옛 강남의 모습을 예. 좀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 강남 터미널 지하 가보시면은 꽃시장 있잖아요. 가끔 가요. 예, 가끔 네. 가죠. 가면 꽃뿐 아니라 액세서리도 팔고 네, 옷도 옷도 팔고. 네. 저 어릴 때부터의 풍경인데 그것도 서초구가 꽃과 화훼로 유명하던 시절. 아, 55년도에 왕원식이라는 사람이 네. 그가는 배추 같은 걸 길렀는데 네. 이걸로는 못 먹고 산다. 아. 우리 한번 교회 농업인 원예를 해보자. 아. 그래서 꽃마을이랑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혁신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불려다니셨더라고요. 대표적 농민이 돼서. 아.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이제 개성 고려왕 씨가 이제 정착을 한 마을인데. 네, 고려 왕씨. 예. 네. 그래서 왕원식인데 네. 워낙에 이제 히트를 치니까 네. 이제 원예로 그 동네 처녀들이 시집갈 자금을 꽃을 마련했다. 아. 그래서 새벽에 그 마을에서 나가는 버스는 꽃버스라 불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부터 생겼던 꽃시장이 그렇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서 그렇죠. 고속버스 터미널 맞습니다. 지하의 꽃상가가 지금 맞습니다. 계속 하고 그리고 있는 더 거군요. 이어가서 신원동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꽃마을이라든지 네, 이어지죠. 네, 네. 그런데 그럼 강남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뭐였죠? 처음에 애초에? 예.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네. 한국의 모든 신도시 개발은 군사적 요인이 있다. 군사적 예. 요인. 네. 안보적 요인. 네. 이걸 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대전제인데 강북의 인구가 너무 많으면 두 번째 6.25 전쟁을 치를 때 너무 힘들다. 아, 전쟁이 있을 때 예. 그 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 다리 건너오는 예, 것도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고. 다리 끊겨가지고 네.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 다리를 많이 만들고 네. 그것도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무너져도 금방 수리할 수 있게. 아, 그런 거였어요? 예, 다 그래서 50m 간격으로 했대요. 한강교가 일부터 쭉 생긴 예. 게 그런 예. 거군요. 그것도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제각각인데 네. 똑같은 규격으로. 아, 그렇군요. 예.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수교는 일명 안보교라고 예. 북한이 한국 사진을 찍어도 아랫게 안 드러나고 아. 폭격을 당해도 하나 남으니까 전쟁을 네. 치를 수 있게. 네. 근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강북은 군사화시키고 네. 강남으로 모든 걸 내려보내서 어. 강북의 부담을 줄이겠다. 아, 근데 처음에는 강북에 많이 모여 살았죠. 그렇죠. 사대문 안에 모여 그렇죠. 살았고 예. 전쟁 끝나고도 다 강북 그렇죠. 중심으로 살았고 맞습니다. 심지어 영등포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영동이라는 게 영등포에서 그렇죠, 나왔다면서요. 영등포의 동쪽인 거죠. 네. 그래서 영등포는 인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네. 경인으로서 중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한때 수도를 부평으로 옮기려고도 했었고, 아, 그래요? 예, 경인으로서. 네. 그리고 그 다음 개발했던 거는 또 부산 가는 방향이 있는 네. 천호. 네. 그 중간에 지금 강남 상구 지역은 모래밭이 있고 물 넘치는 사실 좀 애매한 땅이었던 거죠.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빈 땅을 발달된 토목 기술로 개발해 보자고 했던 게 강남 개발의 스타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 이제 그 2부 그 제목을 보니까 네. 실패한 계획이 나온 불패 신화예요. 네. 강남 개발이 그래서 안보상으로 시작이 된 건데 네. 왜 실패한 계획이었고 그게 불패 신화가 된 거죠? 너무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전 예를 들어서 아마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남역이 약속이 많잖아요. 많이 가죠. 많죠. 네, 네. 근데 강남역 오르시면 아마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그럴 아, 겁니다. 그런가요? 최근에 안 가봤어요. 강남. 그렇습니다. 네. 역으로는 안 가봤습니다. 역으로 안 네. 가시죠. 뭔가 네. 다른 걸로 하시죠. 음. 그래서 저는 갈 때 역삼역에 내려요. 역삼역에서 내리면 내려가죠. 그렇죠. 네. 그런 언덕 굴곡을 이해하면 강남이 쉬워지는데 아. 이런 굴곡을 해결 못하고 네. 그냥 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굴곡을 이해하면 어떻게 개발이 됐었을 텐데요? 그 굴곡을 없앨지 못한 게 개발자들의 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 네. 좀 깎을 걸.
예.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굴곡이 많아요, 강남이. 그런데요. 그래서 계곡 사이로 물이 넘치고 그래서 실패가 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배수 시설도 안 갖추고 그냥 계곡에다 죄송합니다. 길 놓고 지하철 놓고 하면서 이게 재난에 취약해져 버린 언덕에다 거예요. 지하철을 올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곡이 딱 길이 있으니까 쉬워 보이니까 그냥 네. 도로 깔고 지하철 깔았는데 네. 그거를 별 계획 없이 한 거예요. 그 반대 사례가 여의도입니다. 네. 여의도는 물 안 넘치거든요. 네. 철저히 계획해서 만든 도시거든요. 둘 다 그래요? 모래밭인데. 모래밭이라서 여의도 뭐 초고층하면은 뭐 안 좋을 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어. 근데 처음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미분양이었대요. 네. 그때 시장님이 직접 저기 와서 전단지 테이프 나눠줬다고. 끊고, 네. 예. 그랬는데 여의도는 원래 3부 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개발을 해서 네. 물난리가 사라졌는데 네. 강남은 너무 급하게 인구를 내려보내야 되다 보니까 네. 정말 나무만 깎고 그냥 올려버려서 모든 재난에 취약해져 근데 버려요. 결국 여의도는 입법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사법행정은 안 들어왔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대비는 한 거죠. 그렇군요. 강남도 원래는 상공부라든지 네. 시청을 오려다가 다 실패한 네.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강남이 그러면 네. 계곡이면 네.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물난리가 많이 날 수밖에 네. 없었던 지형적인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런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 좀 천천히 좀 계획적으로 예, 예, 했더라면 예, 예. 그러면 강남의 왜 그 가장 큰 물난리는 언제였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1925년부터 최근 네. 2022년까지 2022년은 기억납니다. 그때 아마 그 전에 집중호우 오면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네. 사망자 많이 났고 그때 버스가 주르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제 기억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큰 게 있었어요. 거의 그랬나요? 예. 84년에도 한번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가 잠겨서 네. 그때까지 그 개념이 없이 고급 상품을 지하에서 팔다가 네. 다 물에 젖어서 할인 판매라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 무릎까지 물이 왔었어요. 네. 강남 터미널에서. 네. 그리고 2001년에는 또 50명 가량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랬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고. 그거는 기억납니다. 그때 그 넓은 남부 순환로가 네. 다 흙으로 덮여버린 거 아니에요. 흙더미로 막.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겉보기하고는 달리 너무 급하게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떤 큰 틀에 있어서 나라를 경영하거나 뭔가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예전에 네. 잘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려면 치수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렇죠. 이 치수가 안 된 지역이 오히려 대표적인 게 강남인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부터 그랬고 그 뒤에 해결이 안 됐고. 다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주하기 좋은 데하고 네. 가치가 높은 건 다른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강남은 정말 거주하기 나쁜 곳입니다. 다들 좋다고 근데 그 그러는데요. 좋다는 게 교통은 나쁘다. 교통 물 넘치고 사실은 물은 어쩌다 한번 넘치는. 근데 10년 한 번 너무 커서요. 다른 네. 지역은 이렇게 보면 안 넘칩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강남이 유달난 거예요, 좀. 이게 너무 지금 강남 말씀하시는 강남, 서초, 송파를 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상습 침수 지역이고 네. 그리고 특히 강남 서초는 언덕도 너무 많고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좀 손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좋다고 모이고 그러니까 인프라 갖춰지니까 네. 이제 뭐랄까 지형적인 거 관계없는 편의시설은 좋아진 거죠.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형적 문제 때문에라도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강북 재벌들만 재미를 본다. 네. 그건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농민이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세입자도 있고 소장농도 있어서 네네. 사실 이렇게 뭐 땅값이 100배 치솟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따라잡을 수 없었죠. 네. 그리고 이게 워낙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졌나요? 땅을 팔았대요. 그냥 모르고 업자들한테. 네. 근데 그러고 다시 보니까 그 땅 산 사람 배후에는 엑스재벌 또는 청와대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몰래 이제 위장을 해서 땅을 사기도 하고 네. 최근에 그 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언을 하는데 자기가 차 몰고 다니면 복분이를 따라다녔다고. 어디 사는가. 저 그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거. 뭐 잔혹사 이런 거. 그런데 그 어쨌든 강북 재벌들만 그때 이제 좀 그렇죠. 재미를 본다 네. 하고 일부 네네. 정보에 그렇죠. 빨았던 사람들. 빨랐던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보고 강남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땅 팔고 나와서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일이 그렇죠. 많이 생겼다는 맞습니다. 건데 어쨌든 언제부터 그러면 강남과 강북의 지위가 변화가 된 거예요? 강남이 지금처럼의 첫 번째 모습은 처음에 그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략 제 생각으로는 80년대인 것 같아요. 80년이요? 80년대 초. 80년대 초. 네, 80년대 네, 초. 예. 그러니까 그 75년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서울 강북의 모든 기관을 강남으로 내리면 된다 생각했었어요. 정부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미군이 완전 철수를 생각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져서 아. 1차 철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70년대 초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독재가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거는 1대1로 북한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하고 네. 수도를 강남이 아니라 더 내려보는 세종 뭐 이쪽으로 옮기려는 그렇죠. 그때도 생각했었죠. 이제 그때 75년부터 시작한 아, 거죠. 네. 그래서 강남은 한 5년간 개발하다가 네. 다시 버려졌어요. 아. 대표적으로 코엑스 자리에 상공부가 오려다가 아. 막상 가려니까 가지 말라고 더 네. 내려가라고. 네. 그래서 유사기간만 따라온 게 유관기간만 따라온 게 한전이 있었던 거죠. 아. 원래 테헤란로예요. 네네네. 네. 원래 상공부 총무처도 오려다가 가라면서 근데 가서 가려니까 가지 말래요. 네. 더 내려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하다가 버려진 건데 네. 그쯤 되니까 아파트라는 게 투자를 하면 네. 돈이 된다는 경험이 처음 생긴 겁니다. 어. 그래서 강북의 부자들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아파트 가장 먼저 지어진 거죠? 강남에? 최초의 고급 아파트는 네. 반포 주공입니다. 아, 주공. 많은 지금 분들이 재건축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미 좀 갈아엎었죠. 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동부 이촌동, 여의도, 반포. 네. 여기서 뭐냐면 소양강댐을 만들면서 그리고 한강 하류에 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한강은 호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모래밭이 드러납니다. 네. 요거를 제방을 잘 쌓으면 아, 빈 땅이 생기는구나라는 네. 그 첫 경험은 이촌동이었죠. 네. 그래서 강북에 하나, 여의도에 하나, 아, 강남에 하나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LH가 한 건데 네. 사실 주택공사. 이제 현대가 들어가서 한 게 네. 압구정 현대. 민간이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 다시 잠실은 LH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익을 얻은 처음에 겁니다. 미분양이거나 막 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굉장한 이익을 얻는 걸 보고 너도 나도 이제 맞습니다. 아파트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안보 공포도 있었고 강을 못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남을 처음에 이제 전쟁이나 안보 그렇죠. 위협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네네. 강북에서 강남으로 네, 사람들을 그렇죠. 옮기려고 네. 했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손을 뗐고 결국은 그렇죠. 민간들이라든가 그렇죠. 시민 네. 혹은 국민들에 의해서 그렇죠. 저절로 자생적으로 오히려 맞습니다. 발전했다는 게 더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제 기본 아,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발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개발 계획이. 아. 그 대표적인 게 언덕을 안 깎았다는 게 근데 있어요. 저희는 지도를 보면 강남은 반듯하게 탁탁 구획이 됐다고 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걸어보시면 네. 이렇게 울퉁불퉁 가죠. 아. 모든 지형은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요. 네, 네. 그거가 네. 뭐 안보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나요? 책에서? 아, 네. 그 다리 공법이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 다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이 전쟁을 대비해서. 아, 애초에. 예, 예. 그러니까 공법을 이해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짓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은 돈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다리가 사실 다 하나가 안보적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강남의 그 한강변에 쭉 있는 아파트들도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뭐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어떤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어떤 아파트에는 이렇게 기관총을 넣을 수 있는 맞습니다. 무슨 예. 뭐라 그러죠 그거를요? 빌딩 GOP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무슨 도시 화석처럼 그렇죠. 남아 있는 예, 거잖아요. 지금도 압구정의 모 아파트들에는 가보면 네. 벙커가 있어요. 네. 주민들이 모르고 접근도 안 되는데 문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유사시에 들어가면 저격이 돼요. 아 그렇군요. 강남에서 특히 북쪽으로 튀어나온 땅이 하나 있을 텐데 네 이제 강남구의 어디 네. 그런 데 가보면 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방부가 최근에도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 네. 빌딩 GP 만들라고 아, 이제 하달이 내려와서 지금 아. 조합한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아 옥상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옥상에 만듭니다. 옥상을 네. 완전 요새화시켜요. 네. 그 한국군은 공개를 안 하는데 가끔 미군이 공개를 해요. 그 내용에 예, 대해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가지고 가끔 알려집니다. 그랬군요. 네. 그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만들어진 게 된 거죠, 혹시? 기본적으로는 올림픽 네. 목적이 진짜 있고요. 네. 그 김포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네. 빠르게 송파구로 갈 수 있도록. 아, 주 경기장이 그렇죠. 거기였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한국의 모든 철도나 도로는 제방 역할을 합니다. 제방 예, 물이 안 넘치게. 물이 안 넘치게? 예. 그런데요? 그래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각각 강과 남해 북에 물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게 지대가 높은가요? 그냥 아파트보다 조금 높군요.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에 반포 살 때 아. 홍수 끝나고 그 이제 아래 제방이 열려요 문이 두꺼운 철문이. 아. 그러고 하면 뻘이 한가득합니다. 어릴 때 키만큼 뻘이 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걸 막아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재건축하는 뭐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은 네, 안 예, 나는데 예. 그런데 보면 올림픽도
올림픽 네, 대로를 뭐 덮어가지고 그렇죠. 뭘 한다 이런 얘기 예,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공공이 같이 누릴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방의 역할을 혹시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신반포 쪽에 이제 반포지구인데요. 네. 제비둥둥섬.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지하화자는 말을 무책임하게 하다가 네. 그거는 홍수가 때문에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하다가. 이건 무책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설계한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원래 목적이 이게 공원이 아니었다고. 이건 치수라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뒤늦게 좀 공원 기능을 요구하니까 사실 네. 쉽지 않을 거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하화는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덮개를 씌우면은 이 도로 제방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로 가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 근데 돈은 든다. 아, 덮개는 괜찮다. 예, 덮개는 가능합니다. 네, 지하화하는 거는. 지하화는 그러면 이제 강남 전체를 홍수의 취약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아까 가격하고 살기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직접 강남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전국적으로 네. 관심사이긴 하지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하거나 물난리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안 계신 하시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강남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 자본주의의 상징이 됐다 그렇죠. 그럴까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 욕구와 맞습니다. 열망이 합쳐진 어떤 총체적인 어떤 맞습니다. 한 지역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제2의 강남은 어디냐. 아, 그래서 네. 처음에 강남구였다가 음. 강남 서초였다가 이제 송파였다가 이제 그러면 또 이래요. 용산인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흑석동은 서반포다 이런 뭐 표현까지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서반포 동잠시절 그래서, 말이 네,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강남이다 이렇게 다들 강남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이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될 예, 건지 예. 아니면 제2의 강남이라는 거는 존재할 건지 도시 문헌학자로서 오랫동안 40여 년간 도심을 지켜본 박사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를 볼 때 기본적으로 네. 도시는 복합 기능으로 이해해야 된다. 네. 그냥 아파트값만 비싸다고 핵심이 아닌 거다라는 복합 말씀을 기능이라고 드리고요. 하면은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상업이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아파트 단지만 있는 예, 게 아니고 예. 네. 일기 신도시들처럼 그냥 주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24시간 불이 안 꺼져야 된다. 그게 아, 도시다. 네. 그게 그냥 강남구는 불이 안 꺼지잖아요. 네. 핵심 지역은. 네. 그렇게 봤을 때 강남 상구는 존재하는 거고 네. 이들의 이세들이 지금 뻗어나가는 데들이 네. 성동구라든지 네. 옥수라든지 이런 데죠. 네. 그래서 요즘에 마용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아파트 값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건데 네. 이세들이 딱 보면 저도 어릴 때 강남 살면서 가끔씩 건너갔었습니다. 그런 데들은 생활권이에요. 성수대교 건너서 이게 바로거든요. 당국대 네, 이런 데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남대교 예, 건너서 강남 상구 네. 확장인 거다. 네. 다만 복합 기능으로서의 강남의 확장은 어디냐 생각하면은 네. 저는 강남 4구는 분당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판교, 그다음 아. 내려가고 있더라고. 아,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네. 거군요. 반도체와 남진하는 함께. 거예요. 네. 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함께 지금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동탄이라든지 네. 광교 네. 또는 평택 지제 지제까지? 예 그리고 네. 최근에는 천안 아산의 아산 신도시나 네. 청주 오송까지 아. 네, 그렇군요. 확장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지탱하는 핵심은 송파구 잠실에서 탄생한 강남적 삶의 양식이다.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는 것 좀 소개해 예.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으로 평탄한 땅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네. 이제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제방 만들어서 네. 모래밭을 이제 해서 개간하는 거죠. 잠실을 만들었고 예, 선을 긋고 네.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석촌호수를 맞습니다. 수변 공간을 만들고 네. 없으면 인공적으로 네. 그리고 쇼핑몰을 넣는다. 네. 이 삼박자가 갖춰지는 게 저는 강남 삶의 양식이라 보는데 강남적 삶의 강남 양식. 삶의 양식. 예. 이거는 서초구 강남구가 아니라 송파구에서 탄생했다. 아. 한국이 소양강댐 놓고 하는 토목 기술이 좋아지면서 최종 단계로서 강북의 땅을 끌어와서 대규모의 모래밭을 도시로 만들었다. 네. 이 경험이 지금 한편으로는 확장 강남이라는 식으로 네. 이어져 가고 그 있고 분당에도 그런 게 맞습니다. 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세종도 호수를 만들었고 네. 일산 같은 경우도 없는 호수를 만들고 네. 그게 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호수공원. 맞습니다. 네. 원래 그게 물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잠실에서 만든 방식을 지금 퍼뜨리는 중이다. 네. 특히 반도체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 이쪽은 확장 강남이고 제2의 강남은 아니지만 네. 강남에 버금가는 곳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네. 근데 보통 사대문과 이제 광화문, 네, 종로, 네, 중구를 중심으로 네, 한 네. 이제 그 핵이 관공서만 있죠. 핵이 예, 있었고 그다음에 영등포, 그렇죠. 여의도 이런 쪽은 핵이 맞습니다. 있었고 맞습니다. 강남권 이게 이제 네. 일자리 YBD 맞습니다. 뭐 네, 맞습니다. GBD 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있죠. 그 3핵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강남의 어떤 일극 체제로 핵이 되고 네. 밑으로 내려간 남진, 동남진을 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책의 이제 미래 부분입니다. 네. 그걸 삼핵 구상이라고 하죠. 서울시는 삼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전 그중에 4대문 그러니까
종로 이쪽은 사실은 여야 막론하고 네. 여기를 야외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아테네나 파리 같은. 네. 그래서 결국 이 기능을 지금 용산이 이어받다 보니까 뜨고 있는 거고 네. 마포가 받쳐주고 있고요. 네. 한편 영등포 구도심하고 여의도는 구분해야 된다. 네. 사실 여의도는 원래 강북이었거든요. 네. 땅 구조도.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마포, 용산과 여의도가 묶이고 있다. 네. 한 축으로. 네. 그래서 2핵이 하나로 되고 있고 강남 1핵은 무너지진 않지만 이건 버금가는 축이 되고 있어서 네. 아마 서울은 3핵에서 2핵으로 바뀌고 네. 이 강남의 배후에는 확장 강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강남 1극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 무너지는 한 가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강남이 너무나 주목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네. 자칫 이 강남이라는 화두로 우리가 얘기를 나눈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누구나 다 강남이라든가 강남 근처 아까 말씀하신 이핵이라든가 네. 확장 강남 그렇죠. 그 선상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시는 어쨌든 생성하고 소멸하고 네, 네. 삶과 죽음이 그렇죠. 도시에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미래를 쭉 보면서 우리가 사는 걸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혹은 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걸 고민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몇 분 출퇴근이 그렇죠. 중요하니까 GTX 몇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호재가 나올 때 집을 샀다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GTX가 참 골치가 아프죠. 네, 지금 파주 운정이나 이제 킨텍스 고향 2025년까지 GTX A가 삼성역에 정차한다는 말을 믿고 집 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들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십니다. 도대체 언제 개통되냐고. 예를 들어 철도라는 거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정치인들이 말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대전제. 30년대 되면 삼성역이 정차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 직접 교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감사원 네. 보고서도 읽으시고 네. 당장 이번에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났잖아요. 그게 23년 1월에 감사원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네. 위험하다고. 네. 신안산선 붕괴라든지. 근데 그 같은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삼성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 지금 물난리 위협이 있다고. 잠실까지 이어지는 그 마이스 맞습니다. 단지까지 맞습니다. 이어지는 그 지역이요. 근데 네. 이쪽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은 원래 상습 침수 지역이 모래밭인데 근데 너무 많은 6개인가 무슨 뭐 맞습니다. 그 구간이 지나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자체도 교통망이. 난공사이고 네. 게다가 많은 통로가 주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까지 계산 안 했다라고. 네. 뭐 물이 딱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사방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의 눈으로 보시라. 남의 말을 믿지 마시고. 네. 그런 말씀 그래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 우리는 왜 강남에 주목하는가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떤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었는지 도시 계획하는 정책 당국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주거 소비자인 일반 그 국민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강남의 성공은 정부가 중간에 손을 떼버리고 시민들의 욕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이거든요. 네. 건전하게 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행정수도 이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 사법부가 세종에 가면 좋겠어요. 네. 그럼 아마 서초구도 다시 한번 다른 활력을 찾지 않을까. 네. 지금 거의 너무 근엄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강남구 같은 활력이 좋겠다. 네. 시민들께는 자본주의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빈부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아파트 값이 딴 데는 거래가 떨어져도 강남은 오른다고. 이건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강남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강남은 연기 신도시였고 최초의 네. 신도시.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지역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네.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네. 여러분의 지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5월 하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바로 퇴직하시고 이제 연금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금 받을 때도 종합소득세 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네. 5월달 되면 그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했더니 막연하게 좀 불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불안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귀찮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거 한 번도 내보시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좀 생경스럽기도 하고 또 새로 뭐 배워서 한다라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익숙하지 게 있죠.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고 또 거기다 또 네. 연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누가 알아서 분도 해주면 안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네. 귀찮음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신고했다가 세금 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불안함이었어요. 그런 불안함 그 두 가지가 전 때를 있어요. 놓치면은 뭐 조금 더 그쵸. 내야 되는 건가 이런 네, 걱정을 그렇죠.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세금 많이 내면 또 나중에 또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되는 아하. 그런 불편함도 불안함도 있어서 네.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연금이 있으면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연금소득이라는 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연금소득이 있다고 누구나 모두가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모든 연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았는데 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도 귀찮겠지만 네. 국세청 입장에서도 되게 번거롭기는 행정력 낭비일 것 마찬가지잖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네. 대다수의 연금 생활자들은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안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낸 거니까 원천 징수한 거니까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거를 뭐 한번 예로 들어보면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 같으면 이제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잖아요. 네. 그 노령연금을 이렇게 받을 때 그러니까 신고 연금 주세요 하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개시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때 같이 제출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이게 뭐냐면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라는 것들을 같이 하나 작성해서 신고하는데 네. 여기 뭐가 나오냐면 뭘 쓰냐 그러면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본인한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다 쓰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어디다 써먹는 거냐 그러면 우리 직장 다닐 때도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뭐 기본공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막 각각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공제되는 네, 인적공제 네. 항목이 있고 장애인이나 연로자나 경로자 경로자 우제 이런 네. 공제 항목들이 거기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자료를 보고 간이세액 계산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딱 하면 이분이 연금 받을 때 한 달에 얼마씩 세금 떼야 되는지를 다 계산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연금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는 금액만 지급을 하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번 그 세금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간이세액 계산표라는 것들은 이제 그 매번 대출을 하느냐 뭐 그것도 있고 대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근데 연금 경우에 개시 신청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할 때 그거를 내야 되는 거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또 깜빡 잊고 또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공제가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부양 가족이 없는 거 본인 혼자만 있는 아. 걸로 되니까 가급적이면 대출을 하셔야 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연금 받다가 네. 부양 가족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이거 바로 잡는 방법이 없냐? 있겠죠. 있어요. 네. 연말 때 그러면 만약에 연금 수령하는 기간 중에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그해 12월 31일까지 네.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소득세 공제 신청서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네. 국민연금공단이 세금을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연금 노령연금 지급할 때 네. 세금을 더 내야 될 분한테는 조금 연금에서 빼고 주고 돌려받는 분한테는 더 넣어서 더 주는 12월 식으로 31일까지 기준이면은 그 해 것만 만약에 그게 변동사항들 과소 과 네.
그러니까 납부한 거를 갖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장인들이 네. 연말정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직장인들도 그해연도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근데 하는 거잖아요. 연말정산하고 나서 예, 예. 5년 동안 안에 경정 청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세청 따로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네. 연말정산 공단에 신청하는 거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말정산 하듯이 이제 신청 변경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다 끝나는 거니까 네, 네. 5월달에 주로 따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즉시 해도 되고 네. 12월 말 안에 하시면은 정산을 알겠습니다. 해줍니다. 네. 그러면 세액공제 신고서, 소득공제 신고서 그거는 네. 매년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매년 제출할 필요 없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노령연금을 받는 이제 부모님을 자녀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헷갈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네. 하나예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네. 국민연금 받고 계세요. 네. 근데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네. 소득이 있는데 이거 나한테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하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어떤 경우가 됐든 부양가족이 되려면 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연간? 예, 연간 연간. 100만 원. 예. 근데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아이고 뭐 대부분 연금 받는 사람 1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네. 다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연금 소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그 공제 금액을 다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516만 원이면 연금 소득 공제로 받는 게 한 4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 네. 이하가 되잖아요. 다른 소득이 없이 한 516만 원 정도 이하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지금 있다. 여쭤본 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말씀하신 예. 거고 혹시 기초노령연금 외에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아예 상관이 예, 없군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적연금 외에 그 퇴직연금하고 이제 개인연금 같은 그 사적연금 소득은 그럼 어떻게 과세를 하죠? 일단 연금 소득에는 크게 보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데 네. 이것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사적연금 소득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적연금 소득이냐 물어보면 이제 우리 흔히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한 연금 보험 상품 있잖아요. 아, 네. 그거는 연금 소득세랑은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저축성 보험에 해당돼서 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아. 보험회사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네, 거. 네. 그러면 도대체 뭘 연금 소득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네. 사적연금 소득은 우리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IRP. 네. 그거는 이제 저축하면 세액공제 받잖아요. 어. 그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 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연금저축 IRP에서 나오는 연금 소득을 우리가 이제 사적연금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 같은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연금저축 IRP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 네.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그렇죠. 받을 수 있고 네. 대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상품이 이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금 저축과 IRP를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연금 소득이 이제 얼마 이상이 되면 그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고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립니까? 이게 아,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연금생활 하시는 분한테는 세금이 너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예.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1,500만 원입니다. 어떤 건 또 2,000이고 기준이 어떤 건 1,500이고 막 헷갈립니다. 그쵸.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네.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네. 초과 금액을 이자 배당 2천만 원 넘는 거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걸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연금저축은 IRP에서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네. 이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는 거를 연금소득 종합과세. 그래서 금액이 많으니까 헷갈리시긴 하는데 연금 소득 종합과세도 좀 더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없앴으면 아, 좋겠는데 일단은 있으니까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잠깐 여기서 다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연금소득 종합과세를 늘리면 좋다는 제 말이 아니 없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 한도를 없애면 네. 1,500만 원 하지 말고 그냥 원천징수한거로 끝내버리면 좋겠다. 그건 뭐 왜냐하면 세금을 덜 낸다는 뜻이 세금 덜 낸다는 뜻이죠. 그럼 제가 잘못 여쭤봤어요. 여기 제가 6번 질문 다시 할게요. 네. 네, 다시 하시죠. 로스가 한 30초 되는 건데
자, 연금 소득이 그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의 연금 소득을 그 다른 소득과 다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이것도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금 더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1,500만 넘어가면 종합과세 한다니까 그럼 또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조금 따져 부분들이 있습니다. 1,500만 원 넘는다고 무조건 다 종합과세는 아닙니다. 첫 번째 네. 따져봐야 될 거는 연금 저축하고 IRP에 있는 재원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연금 저축하고 IRP에 있는 들어있는 돈들은 보면 크게 보면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돈도 있고요. 세액 공제 받은 돈도 있고요. 거기다가 퇴직금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복잡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수익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5세가 넘어가서 이제 연금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에 청구하면 금융회사 뭐부터 내주냐 그러면 세액 공제 안 받고 저축한 돈 있어요. 네. 그 돈부터 내줘요. 네. 세액 공제는 안 받았으니까 이 돈에는 세금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매기니까 종합과세랑은 전혀 아, 네. 상관없죠. 이거는 종합과세랑 상관없는 돈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돈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뭘 내주냐 그러면 퇴직금을 네. 넣어놓은 거 그걸 내줍니다. 네. 이때는 퇴직금을 재원을 한 연금소득은요. 네.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네. 다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누가 네. 퇴직금 넣고 연금으로 받겠어? 안 그렇게 그렇죠. 하면. 네. 그래서 퇴직금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종합소득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제 뭐가 남냐 그러면 세액 공제 받은 돈하고 운용 수익 늘어난 소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급을 할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요. 네. 얼마 정도 세금을 징수하냐 그러면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 5.5에서 3.3% 정도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연금 됩니다. 수익자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예, 그 보통 55세부터 69세까지는 연금 지급하면서 5.5% 세금 떼고요. 네.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넘어가면 3.3%. 나이가 들수록 세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렇죠. 만들어 놓은 근데 거군요. 사실상 대부분 70세 이전에 연금 수다 인출을 하시는 거라서 5.5 정도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그냥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뭐가 남냐면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거요? 남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았던 연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1,500만 원이 넘는지 예. 따져야 돼요. 네. 그 운용 수익하고 세액 공제 받은 돈에서 받은 게 안 넘어가면 그냥 금융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거라고 그냥 끝내버 버릴 수 있는데 네. 넘어가는 경우에는 네. 그에 해당되는 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합산해요.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다른 소득이 좀 많은 경우에는 과유 세율 구간이 바뀌잖아요. 세율 구간이 바뀌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분이 실효세율이 네. 연금소득 말고 한 5.5%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금융회사에서 낸 것보다는 좀 더 내야 되는 구조가 돼서 세부담이 좀 늘어나는 구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액을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계산하기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이 나오게끔 미리 세팅을 해두시면 네. 이거 종합과세 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고요. 어. 두 번째는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으시는 분은 처음에는 1,500만 넘게 받아도 다 분리과세니까 아. 별 신경 안 쓰다가 퇴직금 재원이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종합과세가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시점에 줄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체증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그쵸. 처음에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퇴직 후에도 적게 받고 뒤로 갈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하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다른 소득이 부담이- 없으신 경우에는 괜찮은데 어.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자기한테 맞춰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요즘 금융회사에서 어떤 서비스 해주냐면 퇴직금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종합과세 우려가 있습니다. 줄이실 분은 줄이세요가 안내해 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 이용해서 안내를 받으셔서 줄이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근데 도저히 못 줄이겠다 음.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국세청에다가 하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뭘 있어요. 요청합니까? 뭐냐면 제가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연금소득 이거를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지 말고 네. 그냥 16.5% 단일 단일 세율로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해마다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근데 신청할 수 매년 있나요? 해마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청구하면
아무리 세금이 많이 나와도 16.5%로 딱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효세율이 그거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 요 제도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연금소득이 1,500만 원 넘지 않는데도 종합과세 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5.5%를 금융회사에서 세금 뗐잖아요. 네. 원천징수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인적공제나 이것저것 감안해봤더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면세점 이하에 있으신 분들. 네. 이거는 금융회사에서 낸 5.5% 원천징수한 세금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아. 생기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네. 하시면 네. 그 원천징수한 세금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안 하시면 그냥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걸로 끝나는 거고 네. 신고를 하시면 그 부분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예. 그 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예. 때는 세금이 어떻게 과세가 보통 됩니까? 이제 뭐 부득이한 사유를 인출할 때는 원래대로 하면은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로 해서 16.5% 세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유 진짜 돈이 꼭 필요해서 찾는 건데 이만큼 세금 매라는 것들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금 받을 때랑 똑같은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은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금 계좌 가입자 네. 또는 부양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연금 계좌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네. 그다음에 연금 가입자가 이제 파산하거나 개인 회생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돈이 진짜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정말 부득이해서 돈을 찾는 건데 네. 이런데 16.5% 기타 소득세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5.5에서 3.3% 세금을 매기고요. 이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하지 않고 다 분리과세해 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국세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해당 사유만 금융회사에서 인출할 때 아,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사유서를 돼요. 제출하면 예, 그렇게 관련 준다고요? 서류들을 제출하면 그렇게 해당됩니다. 아, 네. 혹시 그 질병이나 불상으로 요양이 필요해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 어떤 인출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과거에 이거 제한이 없었더니요. 가벼운 질병인데도 돈을 다 찾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좀 만들어 놨는데 네. 실제 소요된 비용하고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네. 의료비 간병비는 실제 소요 비용 입증하시면 그만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아파서 휴업이나 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1개월당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혹시나 그런 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네. 잘 쓰시고 세금도 좀 잘 정리하셔서 적게 내시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원래 말일까지 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신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31일이 토요일이면은 6월 2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